1942년 산호의 해전 이후 일본은 전략적으로 태평양의 미드웨이를 목표로 삼는다. 진주만 공습 이후 해군력이 열세였던 미국은 첩보전을 통해 일본의 의도를 파악하려 한다. 일본군의 암호를 해독한 미국은 일본의 공습 지역이 미드웨이인 것을 알아내게 되는데, 미국과 일본이 물러설 수 없었던 결전을 펼친 미드웨이 해전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나?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에서는 태평양 전쟁의 분수령이 된 미드웨이 해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전쟁 없는 세상을 꿈꾸기에 전쟁을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 허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강민채입니다. 산호의 해전이 벌어진 뒤 한 달이 지나고 나서 일본은 아주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바로 미국의 코앞에 있는 미드웨이 섬을 공략하기로 맘먹은 것이죠. 네. 오늘은 이 제2차 세계대전의 3대 전투 중 하나로 손꼽히는 미드웨이 해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윤상용 연구위원님, 임철균 연구위원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산호의 해전은 사실은 서로 보이지도 않고 네. 서로 헛발질하다가 우연치 않게 뒤통수 한 대 때리고 네. 뭐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오늘 미드웨이전은 정말로 뭐 큰 전투가 벌어지잖아요. 이를 갈고 나왔죠. 아. 양쪽 다 이제 물러설 수 없는 네. 정말 벼랑 끝 승부가 이제 펼쳐질 겁니다. 윤 의원님, 만약에 불치망모인 섬과 내가 항모를 직접 진두지휘할 수 있다면 둘 중에 어느 쪽이, 미드웨이 말고 본인이 선택하신다면? 당연히 섬이 낫죠. 섬이요. 어떤 그런 로망은 없으신가 보네요. 내가 배를 제가 또 육군 출신이라 그런 건 없어요. 알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항모끼리 맞붙었던, 서로 보이지 않는 적을 상대했던 이 최초의 전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후의 태평양 전쟁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뭐 아시다시피 지난 산호의 해전의 가장 핵심은 그 계속 언급됐던 MO 작전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산호의 해전이 끝나고 나서 정확히 한 달 뒤에 지금 이제 미드웨이 해전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사이에 MO 작전은 사실상 완전히 실패를 했습니다. 함대끼리 이제 싸우면서 뭐 처음에 예상도 안 했던 전력들이 많이 소모가 돼 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전이 계속 미뤄지고, 그 뒤에는 이제 뭐 육군을 상륙시켜가지고 뭐 포트 모레즈비를 점령해 보려고도 하고 여러 가지 시도를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전부 다 실패를 했고, 사실상 호주, 뉴질랜드에 고립하는 이제 실패한 상태로 끝이 났습니다. 중요한 거는 근데 태평양에서는 일본의 기세가 이렇게 약간 주춤하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른 전역에서는 여전히 일본이 팽창세였습니다. 육군들은 뭐 그렇죠. 엄청났죠. 예를 들어 필리핀에서 이제 계속 미군이 저항을 하고 있었는데, 뭐 잘 아시다시피 그 메가더 원수는 탈출하고, 메가더 대장이죠 이때는, 메가더 장군은 탈출하고 이제 남은 잔여 부대가 이제 계속 저항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민다나오에서 42년 5월 12일에 결국 미군이 항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국이 계속 저항을 하고 있었지만, 버마, 그러니까 지금의 미얀마, 여기도 이제 계속 버텼지만 일본이 장악을 해버렸고, 이제 그리고 42년 5월 20일자로 이제 일본이 인도를 들어가느냐 마느냐를 갖다 이제 준비하고 있던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군에서는, 지상에서는 계속 팽창세를 이어가고 있으니까 일본이 꺾였다고 얘기하기는 힘든 상황이었고, 심지어 이제 일본이 고려하기 시작한 거는 미 본토를 갖다 어떻게 때릴 수 있느냐, 이제 이 점을 고려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안류산 열도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든 서부 해안 쪽으로 접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요 고려를 하던 시점입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사건이 하나 일어나죠. 영화에 너무 많이 나온 그 장면입니다. 듀리틀 특공대 폭격기를 가지고 항공모함에서 발진하겠다는 그런 깜찍한 생각을 도대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하면 안 되는 짓이거든요. 일단 이륙도 너무 위험하고. 네. 저걸 아무리 육상에서 연습을 했다고 해도 항공기라는 게 양력을 충분히 받아서 일으켜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뭐 항공기의 무게에 따라서 발진할 수 있는 활주로의 길이가 다 다르거든요. 그렇죠. 저 둔중한 장거리 폭격기를 항공모함에서 이륙시키겠다는 생각 자체가, 저걸 기한한 사람들은 사실 정상적이라고 볼 수가 없는 그 정도의 발상인 거죠. 돌아오지 않는 거죠. 네. 돌아오지 않고 그 근처 다른 땅으로 가게 만드는 작전이었으니까요. 맞습니다. 기한한 게 둘리틀이었겠죠. 저 항공기가 발진을 해서 어쨌든 호넷함에서 16대가 이륙하는 데는 성공을 합니다. 네. 이륙한 것도 기적인데 어쨌든 성공을 하고 직선으로 도쿄까지 날아갑니다. 근데 제가 왜 직선이라고 강조해서 얘기를 하냐면,
항공기가 고도에 따라서 날아갈 때 소모되는 연료의 양이 달라요. 네. 그래서 가장 연비 주행을 하려면은 어허. 고고도에서 하이로 계속 날아가야 됩니다. 연비 속도에 맞춰서. 그 비행기는 높은 데가 네. 고속도로네요. 네. 오. 그러다 보니까 도쿄까지 가야 되잖아요. 네. 갔다가 폭탄 투발하고 이탈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때까지는 연료가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저때 당시가 공중급유가 있는 시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함재기가 항모에서 이륙할 때는 엔진을 풀 출력으로 최대한 당겨서 이륙해야 되거든요. 네. 그 항모 자체도 한 25노트, 30노트 속도로 맞바람을 받으면서 달려야 이륙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당연히 집어넣었던 연료의 상당 부분을 이륙할 때 소진을 하겠죠. 어허. 하이 올라갈 때도 연료를 소진을 하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저 폭격기는 공습을 할 때는 고도를 내려와서 떨궈야 비교적 정확하게라도 떨굴 텐데 맞죠. 그냥 도쿄에 폭탄 몇 발 떨군 수준이었어요. 아. 어디 뭐 천황에 있는 천왕궁을 진짜 뭐 명중을 시킨 그런 게 아니라 당시에 도쿄의 주택 대부분이 목조 주택이다 보니까 그 폭탄에서 불이 좀 붙어가지고 시민들 조금 놀라고 소방서 가서 불 좀 끄고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폭격이라고 사실 부르기도 민망한 수준이긴 한데 그러고서 중국 본토로 이탈해버린 거예요. 3명 정도가 전사를 하고 8명이 포로가 잡혔는데 그 8명으로 포로로 잡힌 것 중에 일부를 일본이 처형을 합니다. 오. 근데 아까 16대 갈 때 이 폭격기 안에 폭격기가 조종사만 타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폭탄 떨궈야 되고 그때는 또 볼터렛이라고 해서 저 폭격기 밑에 보면 기관총 이렇게 잡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네네. 다 포함해가지고 한 80명 정도가 갔는데 나머지는 다 도주하는데 성공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큰 충격이었던 거죠. 어쨌든 텐노헤이카가 공격을 받았다. 이거 자체가 일본군 입장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네, 도쿄가 공습범위에 들어가면서 일본이 정말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예, 방금 언급했던 대로 사실 그 하늘이 뚫렸다는 그 공포가 이제 대단했던 거고 실제로 피해 자체가 그렇게 크진 않았던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본의 충격이 클 수밖에 없었던 거는 지금까지 팽창을 최대치로 하면서 사실상 거의 저 연합국의 그 항공기가 항속거리로 도달할 수 없다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안심을 하고 있었던 건데 그렇죠. 근데 갑자기 바다 한가운데 그 바다 위에 그 활주로죠. 그 항공모함을 끌고 와가지고 거기서 폭격기가 이륙을 해가지고 도쿄를 찌를 거라고 이제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것도 뭐 사실 재밌는 얘기인데 기자들이 와서 물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디에서 그 항공기를 갖다 띄울 거냐? 그랬더니 루즈벨트가 제대로 얘기를 안 하고 뭐 샹그릴라에서 띄울지도 모른다 이제 뭐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샹그릴라라는 게 굉장히 약간 애매모호한 대답인데 이게 뭐 지금 시청하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호텔 아닙니다. 이게 원래 소설적 잃어버린 지평선이라는 곳에 나온 그 지명인데 실제로는 그 불교 티베트의 성지라고 합니다. 네. 운남성에 있는 곳인데 그러니까 약간의 그냥 그 뭐라 그래야 될까 그 지상낙원 뭐 그냥 그런 개념으로 한 얘기인데 이게 루즈벨트가 그렇게 대답한 이유는 항모라는 얘기를 피하려고 약간 정치적으로 대답을 회피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폭격이 성공한 것의 의미는 그 일본군에게 공포를 안겨줬다는 것도 있지만 그 다음에 연합군이 진주만 이래 한 번도 사실상 일본군에게 이렇다하게 한 대 때려본 적이 없는데 네. 이게 이제 한 방을 제대로 때려줬다는 것 때문에 이제 사기를 북돋는 영향이 있었습니다. 1942년 태평양 전쟁 개전 이후 전력이 열세였던 미국은 일본의 전략에 끌려다니게 된다. 이에 루스벨트는 사기를 높이기 위해 둘리틀 특공대를 구성해 기습작전을 명령한다. 이후 미국 항공모함에서 이륙한 둘리틀 특공대 폭격기들은 성공적으로 일본을 폭격하고 소수의 사상자를 제외한 나머지 승무원들은 무사히 미국 본토로 귀환하게 된다. 근데 이제 사람이 불안하게 되면요, 이 불안 요소를 제거하지 못하면 잠을 못 잡니다. 예, 그래서 일본은 이 불안 요소를 제거하고 싶었을 텐데 어떤 방법을 준비를 하게 됩니까? 일단 둘리틀 공습이 가능해졌다는 걸 갖다 이제 파악을 하면서 이제 몇 가지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일단 확실한 거는 북태평양의 제해권은 반드시 장악해야 된다. 그래야지 일본 열도가 보호가 된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목표를 삼게 된 것이 엄밀히 말하면 하와이입니다. 이게 그 태평양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북태평양에 섬이 몇 개가 없습니다. 네. 이게 일본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저 마리아나 제도의 저 괌하고 사이판이 먼저 나오고, 근데 그건 뭐 미국 도달할 거리가 아니고, 그 다음에 조금 지나가면 이제 뭐 웨이크 섬이 하나가 나오고, 그 다음에 미드웨이 섬이 나오고,
그다음에 하와이가 나옵니다. 지도를 보시면은 미드웨이는 환초로 이루어진 제도입니다. 그 미드웨이를 뭐 길 이름이나 네. 철도나 뭐 이렇게 알고 계신 분도 생각보다 되게 그렇게 많아요. 느껴져요. 근데 미드웨이는 섬입니다, 섬. 맞습니다. 여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제도고요. 거의 비행장을 갖추고 있는 기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1867년 8월에 영유권을 선언한 곳이고요. 위치는 북위 28도 12분, 서경 170도 21분에 있습니다. 여기를 만약에 점령을 하게 되면 일본이 여기를 거점으로 해서 공두보를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공두보, 항공역에 교두보를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출격하는 항공기가 함대가 하와이까지 갈 수 있는 것에 대한 방공 작전을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와이가 대충 요 동양과 서양의 중간 정도 있는데 하와이부터 미국 서부 해안까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을 갖다가 타격을 하든가 혹은 미국이 일본을 타격을 못하게 하려면 하와이는 반드시 장악해야 될 목표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미국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잃어서는 안 되는 하와이 진주만의 기지를 저 미드웨이를 상실하게 되면은 바로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언제든 그냥 비행기 띄워서 하와이를 공격할 수 있는 위치가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시기에 일본의 유리한 점은 이제 태평양 함대가 아직 진주만 타격을 받고서 제대로 회복이 안 된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다가 미국 같은 경우는 독일하고 일본을 동시에 상대하고 있기 때문에 전역이 넓습니다. 그런데 이제 항모 숫자는 둘이 비슷하게 이제 7대 정도 보유하고 있던 시기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지중해에 하나 보내야 되고 대서양에 하나 보내야 되고 뭐 술이라도 하나 들어가 있으면 또 난리 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가용함이 많지가 않은 상태라 집중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렇죠. 반면에 일본은 태평양에서만 싸우고 있기 때문에 뭐 원한다면 얼마든지 한 곳에 집중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집중과 분산인데 일본은 집중을 할 수 있는 아주 유리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일본 연합 함대가 창조해낸 이런 전략적 우위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공세를 취하는 게 타당하다라는 논리를 이제 우카키 소장이라는 분이 주장을 하시는데 미드웨이, 존스턴, 팔미라 섬까지 점령을 해서 종국적으로는 하와이까지 밀어붙여야 된다. 그래야 다시는 일본 본토가 위협받지 않는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일견 보기에는 굉장히 합리적으로 볼 수도 있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야마모토 해군 장관이 이 주장에 지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일본의 계획은 북으로는 일유산 열도, 그 일대를 점령을 하는 작전 하나, 서로는 미드웨이 제도를 점령하는 작전 하나, 두 개의 작전을 생각을 하는데 주력은 미드웨이, 알류산 열도 쪽은 조공으로 해서 저기 알류산 열도 쪽을 양동작전으로 하는 작전을 구상하게 됩니다. 그럼 해상 커튼이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일본이 야 이거 둘이 틀리고 한번 맞으니까 이거 안 되겠다. 여기 미드웨이 우리가 가자라고 생각할 정도면 네. 진주만에서 제대로 한 방 맞았던 미국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대비를 안 할 리가 없잖아요. 그럼 미국의 온갖 정보력을 다 동원해서 감시를 했을 것 같은데요. 감시를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주목할 분이 이제 그 조셉 로시포트라는 분입니다. 사실 이분과 관련된 일화가 사실상 미드웨이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원래 이분이 기관병과 소위로 임관을 했던 분인데 소위 때 그 쿠야마라는 배를 탔을 때 뭐 이제 자기 여가 시간에 뭐 이거저거 이제 하고 놀 때 십자 낱말 풀기를 갖다 그렇게 잘했다고 합니다. 네. 그다음에 뭐 저는 카드 게임을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 그 뭐 브릿지라는 카드가 그렇게 머리 써야 된다는데 이분이 또 그것도 굉장히 잘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이제 상관과 동료들이 보다가 암호 해독학 과정이 이제 해군에 개설돼 있으니까 차라리 이걸 가보는 게 어떻겠냐. 그게 네 적성이다. 야 너 십자 낱말풀이 잘하니까 암호과에 한번 가봐라. 군인다운 생각이에요. 그렇죠. 단순하죠. 그래서 실제로 이분이 입교를 했고 이제 과정이 끝나고 났는데 또 타이밍도 좋아가지고 이때 해군 통신부에 암호 해독 부서로 OP-20G라는 부서가 설치가 됩니다. 이게 지금의 그 국가안보국 NSA의 전신이 된 기관인데 그래서 이제 실제로 여기에 들어갔고 여기서 일본어도 배웠고 그래서 이제 그 쉽게 말하자면 이제 정보맨으로서 다시 태어나고 있었는데 와. 이분이 사실 41년 초에 원래 하와이의 암호 해독 부서로 하이포라는 기관이 이제 설치가 됩니다.
이게 정식 명칭은 태평양 함대 무선 통신 부대인데 저도 하이포라는 게 혹시 약장가에서 찾아봤는데 그냥 코드명이랍니다. 아무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거기에 부서장이 돼가지고 사실 41년이니까 진주만 공습을 예측했어야 되는 위치긴 한데 그러네요. 문제가 뭐냐면 태평양 함대 사령관이 그 당시에 허스밴드 킴멜 제독이었는데 이분이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자꾸 그 외교와 관련된 정보를 차단을 시켰다고 합니다. 이거는 너희가 손댈 게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보가 제대로 취합이 되질 않다 보니까 기습을 특정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그 화를 좀 면한 면도 있겠네요. 그렇죠. 사실 킴멜 제독이 여러 가지 뒤집어 쓴 건 있습니다, 좀. 그래서 이제 대신에 이분도 이제 칼을 갈았겠죠. 그래서 공습이 끝난 다음부터 영국의 극동연합군과 동인도의 암호 해독부서와 함께 이제 일본군 암호를 깨는 데 이제 주력을 합니다. 그래서 당시 일본군이 JN-25라는 암호 체계를 쓰고 있었는데 이거를 상당 부분 깼다고 합니다. 와. 그러다가 이제 이 시기에 이 하이포라는 부대가 이제 주목할 만한 정보를 갖다 하나 입수하기 시작하는데 자꾸 일본군이 지명을 얘기하면서 부대를 집결할 거라는 이제 정보가 들어옵니다. 물론 이 사람들도 정보맨들이니까 다 알죠. 뭐 정황상 아무래도 미드웨이 같은데 이것도 아까처럼 심증은 있지만 물증은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제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하와이에서 한번 헛방 쳤다가 크게 당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이때 뭐 후보가 없던 것도 아닙니다. 뭐 예를 들면은 알류산 열도도 후보였고 포트 모레스비 다시 시도할 가능성도 있었고 아니면은 뭐 아예 판을 깬다고 저 미국 서부 해안에 집결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이 정보는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니미츠 제독한테 찾아가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거 평문으로 하나만 쏴서 정보를 갖다 좀 확인해 보고 싶다. 그래서 뭐라고 썼냐면은 미드웨이의 식수 시설이 파괴됨이라고 그냥 일반 평문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며칠 앉아서 기다렸더니 이제 일본 쪽에 암호가 하나가 입수가 됐는데 식수 시설 파괴라고 들어온 겁니다. 딱 걸렸네. 함정을 딱 파는데 거기를 딱 그렇죠. 밟아버렸네요. 그렇죠. 니미츠 제독도 그렇고 이분도 그렇고 이제 완전히 100% 확신을 한 겁니다. 집결 지역은 미드웨이다. 그래서 실제로 이 하이포라는 부대가 굉장히 전쟁 말까지 활약이 큽니다. 그래서 JN-25 체계라는 걸 갖다 거의 전쟁 말까지 다 깨가지고 그게 종전하기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거의 일일 단위로 500개에서 1000개 가까운 비문을 갖다 깼다고 합니다. 엄청나네요. 근데 뭐 정보하면은 사실 미국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는데 맞아요. 하지만 이때 당시까지만 해도 일본의 전력 미국과 비교해서 뒤떨어지지 않았거든요. 뒤떨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압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전쟁의 향방을 가를 수 있는 거의 모든 전력을 동원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당시 야마모토 해군 장관이 기획한 전력의 부대 편성을 보면은 본인이 직접 지휘하는 본대, 항모 전단으로 구성된 제1기동함대, 제2연합함대가 또 따로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들을 보호할 지원부대, 순양함과 구축함으로 구성된 지원부대, 그리고 잠수함으로 구성된 선견대, 보급부대, 뭐 급유부대 한 8개 정도의 전단이 한꺼번에 출격을 합니다. 세부적인 전력을 보면 항모만 6척이에요. 호쇼, 아카기, 가가, 히류, 소류, 주요. 당시 일본에서 내놓으라는 정규 항모는 다 간 거예요. 야, 그냥 일본이 간 거네요. 네. 거기에 그 항모만 6척인데 이건 항모고요. 아까 지난 시간에 윤희원님께서 태평양 지역에서는 수상기가 유용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수상기를 운영하는 함정이 또 있습니다. 수상기 모함이라고 해요. 그게 2척이 별도로 또 갑니다. 그러니까 항모 8척이죠. 실제로 보면은. 거기에 중순양함만 10척, 야마토급 또는 그것보다 살짝 안 되는 전함이 7척, 경순양함, 심지어 훈련 순양함까지 가요. 생도들이 타고 훈련해야 되는 훈련 순양함까지 출동을 하고 이걸 보급을 해야 되니까 유조선만 10척 넘게 출동을 하고 화물선이 또 별도로 따라붙습니다. 대단한 규모죠. 아마 전무후무한 규모일 겁니다. 단일 해군 작전으로는. 이 정도 분위기가 가는데 일각에서는 야마모토 해군 장관에 대해서 일본의 지장이다, 명장이다 라고 평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런 부대 편성을 보면서 이 사람은 신중한 사람일 수는 있어도 명장은 될 수 없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왜요? 장교가 부대를 지휘하는 지휘관은 특히나 전시 상황에는 반드시 우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예비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없어요. 다 끌고 나갔잖아요. 만약에 이거 깨지면 뭘로 대처할 거예요? 그렇지. 현재 작전이 끝나고 나면 이 승기를 이어서 전선 추격을 하든지 아니면 전과학대를 하든지 아니면 퇴각을 하든지 장차 작전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고 나가서 장차 작전이 안 돼 버리면 자기 생각대로. 그래서 이 뭐가 사람은- 아니면 개나 거리라도 나와줘야 되는데 그렇죠. 이거 뭐가 아니면 백도가 되는 상황을 지금 만들고 간 거잖아요. 네. 이거는 장교, 특히 최고 사령관으로서는 사실 실격입니다. 좀 그런데요. 이런 부대 편성은. 그리고 더 웃긴 거는 이 당시 대본영 내부에서 정치적인 그 파벌 싸움이 너무 심했어요. 아하. 육군과 해군끼리의 그 알력 다툼이 아니, 전쟁이잖아요. 애들 놀이터가 아니지 않습니까? 작계를 공유를 안 했어요. 아. 육군하고 해군이. 그러니까 육군은 저기서 싸우고 있는데 해군은 자기 작계를 공유를 안 해주니까 육군은 해군이 뭘 하는지 관심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헐. 육군은 우리가 지금 지배한 땅이 얼마인 줄 알아? 우리가 지금 공격한 국가가 얼마인 줄 알아? 승리가 몇 번인 줄 알아? 이러고 있는데 네. 니네 뭐야? 가서 뭐 저거 에모도 실패했다며? 이러니까 해군 입장에서는 네. 안 보이고 한 방을 보여줘야겠다. 이런 상황이겠네요. 그리고 해군 자체적으로는 당시에 야마모토 해군 장관이 성웅에 위치해 있었어요. 어찌됐건 진주만에서 화려하게 한번 때렸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거의 뭐 이 사람의 주장을 반대하기가 어려운 그런 위치까지 가 있는 겁니다. 아, 나중에 전후의 메가더, 지금 우리나라의 이순신 뭐 그런 정도 위치가 지금 일본 해군 내에서 야마모토에 위치해서 아예 손을 댈 수 없는 위치군요. 네. 대본영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엘리트 장교들 집단이잖아요. 일본이 제1차 남방작전을 완료하기 위해서 너무 사방으로 뻗어나갔잖아요. 그런 부대 재정비를 한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렇죠. 그런 시간 없이 계속 연속적인 작전을 이어오니까 모든 부대가 지쳐 있는 거예요. 그러게요. 네. 이쯤에서는 한번 끊고 쉬어가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이런 국가급 전력을 동원해서 작전을 한다라고 하는 거를 찬성을 하는 참모들은 사실 제대로 된 참모면은 찬성 안 하죠. 그래서 반대를 많이 합니다. 심지어 그 일본 연합 함대 내에 작전 참모도 반대를 해요. 작전 참모의 주장이 뭐였냐면 아니 저 미국 서부 해안도 아니고 진주만도 아닌데 우리가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저는 환초로 구성된 제도 하나 공격한다고 미 태평양 함대의 본대가 거기에 나오겠냐. 차라리 스리랑카 공격하자. 그 스리랑카를 공격하게 되면 인도 공략에 도움이 크게 되니까. 그래서 연합군의 시선을 인도양 쪽으로 돌리자. 오, 일리 있는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우카키 소장이 또 받아들여서 그러면 그거는 장차 작전, 별도의 독립 작전으로 새롭게 하고 요거 하고 그 다음에 하자. 그건 그거고. 네. 근데 이 상황에서 결정적으로 야마모토 장관의 심기를 건드리는 사건이 하나가 발생을 합니다. 오, 이거 손대면 안 되는 사람인데 왜 심기를 건드렸대? 미군이 마커스 섬이라는 곳이 있어요. 네. 지도상에 보시면은 그 일본 본토에서 1000에리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섬인데 여기를 공격합니다. 그러면 여기를 기점으로 만약에 중장거리 폭격기가 발진을 해버리면은 본토 충분히 위협받을 수 있거든요. 그럼 아까 얘기했던 천황폐하가 또다시 위협을 받을 수 있다. 그 생각이 야마모토 장관의 머릿속에서 이제 나가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린 지금까지 다 이겨왔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길 것이다. 그런 자신감. 그래서 요 결론을 가지고 대본영 내에서 4일 동안 이제 해군 군령부 내에서 격렬한 토론을 합니다. 이거 하자. 라고 하는데 이제 결과는 사흘 뒤에 토론의 결과는 해군 군령부 내에 있는 모든 참모들은 반대. 이건 안 돼. 여기서 끊어가야 돼. 라고 반대를 하는데 야마모토 장관과 그 참모들은 그럼 우리 다 사퇴할게. 우리 다 사임한다. 이러고 도박을 세게 밀어붙인 거예요. 도박을 한 거죠. 근데 성웅이잖아요. 그렇죠. 성웅이 사퇴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야마모토의 주장대로 가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게 기업 돌아가는 거랑 비슷한 모습이죠. 뭐 스타시오는 하겠다 그러고 실무자들은 못하는 상황이 되면은 결과적으로 손을 들어주게 되는 건 이제 CEO 쪽이니까. 그리고요. 나 그만두겠다라고 얘기할 때 진짜요? 라고 하면요. 그 예전에 태종께서 나 이제 그만할래. 아들이 그냥 하게 둬. 진짜 그러실 거예요? 라고 하면 그 집안 풍비박산 납니다. 네, 이런 상황은 뭐 역사적으로도 많이 증명된 상황인데 자, 그렇다면 미국은 어느 정도의 지금 전력으로 준비를 합니까? 사실 지금 한창 일본 쪽의 전력을 읊고 나서 미국 얘기를 하면 굉장히 초라하게 들립니다.
미국은 이제 아까 그 산호의 전투에도 등장했던 17기동 함대가 또 등장합니다. 네. 그래서 그때 등장했던 프랭크 플래처 제독이 이제 요크타운 함을 끌고 이제 다시 투입이 됐고. 아, 그 폭탄 몇 방 맞아가지고 불났다가 끈 그 그렇죠. 요구타운. 지금 네. 사실 이 전투가 시작할 때도 수리 중이었습니다. 아하. 그리고 이제 새롭게 들어온 게 그 레이먼드 스프런스 소장의 이제 16기동 함대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억지로 지금 긁어 모은 게 항모가 3척. 예, 그리고 중순양함이 7척이 모였고 경순양함이 1척이 모였고 구축함 15척, 그리고 함재기 233기, 그리고 미드웨이 기지에 이제 항공기가 127기와 잠수함이 16척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미드웨이 기지 같은 경우는 원래 미드웨이 해양 방어 지역이라는 게 이제 설치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지 시설이 아예 따로 하나가 있었는데 그 미국 쪽도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이미 앞서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대통령령으로 여기를 갖다 이제 군사 시설로 지정하고 4.5km 정도를 갖다가 아예 미 정부 소속 군함 아니면 항공기는 들어오질 못하게 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자면 약간의 비장의 전력이 조금 있긴 있던 곳이죠. 근데 정말 보면 섬이 비행장 하나로 그냥 다 끝났어. 비행장이 꽉 차 딱 하나 있는. 들어가 있는 그런 섬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스프런스 제독이 이제 16기동 함대를 끌고 왔는데 중요한 건 원래 이분이 이 부대의 지휘관이 아닙니다. 원래 지휘관은 저 윌리엄 할시 제독이라는 분인데, 한시요. 예, 이분이 이제 그 니미츠 제독이 급하니까 이제 부대를 끌고 오라 그래서 합류를 했는데 하필 이분이 저 피부염이 있었습니다. 그럼 본인은 하겠다고 계속 얘기를 하지만 결과적으로 의사가 이제 나서가지고 이제 이렇게 진단했더니 도저히 상황이 아니다. 쉬셔라. 그래서 니미츠가 좀 쉬시고 다른 사람으로 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아쉬워서 어쩔 줄 모르지만 대신 추천한 게 이제 자기 참모장이었던 스프런스 제독입니다. 요때 일본에서도 재밌는 일화가 하나 있었어요. 국가급 전력이 출동을 하잖아요. 네. 자기들은 무적 함대고 국뽕이 치사장을 넘어선 거예요. 그래서 항공함대 사령장관 중에 나구모 중장, 진주만을 공습하셨던 네. 그 분이 계신데 이분이 워게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부대가 출동하기 전에 판정검열관이 항모 가가 침몰, 항모 침몰 이렇게 판정을 했어요. 네. 침몰됐으면 침몰된 상황에 대한 조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감히 천황폐하의 항공모함이 침몰을 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부활시켜. 부활합니다. 다시 부활해가지고 그 항공모함이 침몰하지 않았던 것부터 상황 끊고 다시 테이크 이어서 쭉 진행을 하죠. 꿈꾸고 있네요. 네. 그럼 이제 할씨가 못 가고 결국은 스플런서를 가지고 이제 이 미드웨이를 방어를 나섰는데 지금 미국 전력이 아주 뒤처지는 건 아니잖아요, 이 정도면. 애매합니다. 일단 항모 전력은 상당히 뒤처지는 상황입니다. 아, 그래요? 예. 이 시점에 미국이 항모가 아까 말했듯이 한 7척 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살아있던 게 순서대로 얘기를 하자면 원래 그 랭리라는 항모가 하나 있었는데 이거는 일찌감치 42년 2월에 자바해에서 격침당했습니다. 정규 항모도 아니었고. 그다음에 둘째로 이제 렉싱턴이 있었는데 산호해에서 가라앉았습니다. 불 활활 타오르는 거 예, 맞잖아요. 예. 네. 그리고 이제 남아 있는 게 지금 끌고 온 세러토가 레인저, 요크타운, 엔터프라이즈, 호넷 정도가 있었는데 지금 뭐 아까 끄트머리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요크타운도 사실 상태가 정상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산호에서 피해를 엄청나게 입어가지고 지금 저 진주만에 입항을 한 상태였는데 니미츠 제독이 이제 직접 시찰을 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플래처 제독과 얘기도 하고 배를 한 바퀴 둘러본 다음에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은 이걸 갖다 수리하면 얼마나 걸리겠냐. 그랬더니 플래처 제독은 뭐라 그랬냐면 한 2주 정도면 됩니다. 14일. 근데 이제 엔지니어들은 뭐라 그랬냐면은 그걸 안 됩니다. 3개월. 그러니까 이것도 너무 차이 나는데요? 입장이 차이가 나는 거죠. 예, 지휘관은 2주면 된다 그러고 실무자들은 3개월 걸린다 그러고 그랬는데 이제 더 그 위에 제일 우두머리죠. 네. 이제 니미츠 제독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럴 시간이 없다, 야. 3일. 3일. 3개월을. 4달러 이런 얘기죠. 3개월. 3일. 아, 2주. 3일. 그렇죠. 3일로. 그뭐 어떻게 위에서 그게 되지? 위에서 누르면은 뭐 하는 거죠, 뭐. 그래서 3일을 이제 데드라인으로 맞추고 억지로 고쳤는데 놀라운 거는 미국이 또 공업력 하면 또 미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3일 만에 배가 가동할 수 있는 수준까지 고쳐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이드웨이로 이동하는 동안 또 땅땅거리면서 그렇죠, 안에서 그렇죠. 이제 계속 정비해요. 수리하면서. 그래서 이제 급한 대로 기관부하고 엘리베이터만 고쳐가지고 진짜 항모의 최소한의 역할만 하게 해놓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가는 동안에 고치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억지로 끌어모은 게 지금 세척입니다. 둘리틀 공습 이후 일본은
북태평양 제해권을 장악하기로 마음먹는다. 일본은 모든 전력을 동원해 북태평양의 섬 중 최전방 기지라 불리는 미드웨이 섬을 공격하기로 한다. 하지만 미드웨이 공격의 사전 정보가 유출되고 미국은 일본의 공격 계획에 대해 알게 된다. 모든 전력을 동원한 일본에 비해 미국은 항모 세척 외 일부 전력만 겨우 수집해 미드웨이로 향한다. 자, 그러면 일단 압도적인 전력을 준비한 일본, 어깨가 지금 뭐 관자놀이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미국은 억지로 지금 항모 3대를 가지고 지금 방어를 하러 나섰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 미국은 정보력에서 일본을 압도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당시 그 함대들을 찾기 위해서 일단 어디로 올지는 알잖아요. 네. 그래서 미국은 정찰기들을 사방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정찰기들이 사방으로 오는 것을 탐지를 하고 있고, 정작 이제 미 항모 주력 부대들은 포인트 럭 인근 해상에서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때 일본은 자신들의 그 완전 물결한 기습 작전이 탄로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AL 작전, 인류산 열도 측에 요란하게 공습을 합니다. 아하. 지난 시간에 윤 의원님께서 제루센이 한 대 온전하게 획득됐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를 공습을 하는데 거기에도 미국의 수상기 모함이 있었는데 거기 레이더가 달려 있었거든요. 오는 거 봤어요. 그래서 어렵지 않게 격퇴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니미츠 제독은 저거 그냥 양동부대야. 이거 알고 있는 거죠. 어차피 본류는 미드웨이야. 라고 생각해서 계속 정찰기들을 사방으로 내보내서 찾습니다. 찾고 있다가 이제 마침내 6월 4일 미드웨이 서북쪽 460km 해상에 나구모의 함대가 도착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미군이 결정적인 정보 실수를 하나 해요. 미국의 주요 항모들이 미드웨이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라는 미군 조종사들, 파일럿들의 교신이 대본영에 감청이 된 거예요. 대본영도 미국의 암호를 깨고 사실을 즉각적으로 야마모토 장관한테 알렸죠. 야마모토 장관이 그 전문을 수신하고 나서 나구모 함대는 인류산 여쪽 쪽으로 돌아갔다가 미드웨이로 오는 침노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걸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전달하라고 지시를 했어요. 근데 야마모토 장관의 밑에 있던 구로시마 소장이라는 장군분이 계셨는데 이 사람이 반대를 합니다. 왜요? 알리는 건 당연히 알려야죠. 우리의 완전 무결한 기습 작전이 전파를 송신을 하면 우리 위치가 탄로가 난다. 그리고 어차피 나구모의 함대는 우리 위치에서 555k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안 보내도 걔네도 수신했을 것이다. 라고 자기들끼리 판단을 하는 거죠. 정작 나구모 중장은 아무것도 듣지 못했어요. 거기 항모가 있다는 사실을 나구모는 몰라요. 자기들의 워게임 결과에는 미국은 여기에 항모가 안 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일본도 정찰기를 계속 보내는데 자기들이 예상하는 지역으로 정찰기를 당연히 보내겠죠. 망망대해를 다 뒤질 수는 없으니까. 자기들이 뒤진 곳에서는 미군 항모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확신을 갖게 됩니다. 아, 미군 항모 안 왔구나. 그리고 약간 그 일본 같은 경우 소위 말하는 확증 편향이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죠, 쉽게 말해. 왜냐하면은 이제 실제로 일본이 함대 비슷한 걸 마지막으로 관측한 게 아까 말한 그 산호해 전투 후에 5월 18일이었습니다. 그때 봤을 때가 이제 저 태평양 남쪽에 있었으니까 아마 거기 계속 있겠지. 그게 이제 첫 번째로 작용을 한 거고. 두 번째로 이제 하도 혹시 모른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진주만을 직접 한번 염탐을 하려고 합니다. 그 정찰기 한 대가 떠가지고 진주만으로 열심히 날아가고 있었는데 중간에 프렌치 프리깃 모레톱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 근처에서 갑자기 미국 함정 하나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또 걸려서 격추당하기 싫으니까 또 가다가 그냥 돌아왔습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일부 감청, 하와이 쪽에서 이제 통신량이 증가하는 게 이제 감청이 됐는데 이 감청 정보 중에 긴급이라고 수신된 게 굉장히 여러 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용까지는 모르더라도 일단 확실하잖아요. 뭔가 미국도 긴급한 상황이 도래하고 있다는 거를 눈치채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정상인데 이것도 아까 말한 확증 편향 때문에 끝까지 무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야, 여기 없잖아. 여기도 없잖아. 그럼 미국이 없잖아. 아니, 이쪽은요. 아니, 안 봐. 여기 없잖아. 없는 거야.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아니, 어떻게 이런 거대한 전쟁을 하면서 이런 작전을 펼칠 수 있는지 참 신기한 상황입니다. 경험에 근거한 자만심과 자부심이죠. 어쨌든 양쪽 모두 정찰기를 날리고 있으니까 언젠가는 걸리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어느 함대가 먼저 발견이 돼요? 접근 중인 일본 함대가 먼저 발견이 됩니다. 일본 함대에 대한 최초의 컨택 접촉은 기체번호 6V55 PVY를 조종하고 있던 찰스 이튼 소위가 먼저 식별을 합니다. 두 척의 화물선을 식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많은 전단들이 출동했다고 네. 했잖아요. 근데 그 화물선은 소해 전단, 그러니까 소해 함대로 구성되어 있는 곳에 위치한 함선이었거든요. 그걸 발견하고 나서 21분 뒤에 잭 리드 소위가 조종하고 있는 또 다른 PVY 정찰기에서 이제 방위 262 거리 700 주력 부대 발견라고 보고를 합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을 발견한 게 뭐냐면 다나카 소장이 이끌고 있던 미드웨이 상륙 부대예요. 네, 거기에는 순양함, 구축함 11척에서 10척 정도의 상륙 부대 한 5,000명 정도 탑승하고 있는 그 부대들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 11척 정도 식별하고 나서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대를 대상으로 곧바로 미드웨이에서 B-17 폭격기를 출격을 시킵니다. 이 9대가 출격해서 고공 수평 폭격을 실시를 하는데 한 발도 못 맞춥니다. 그래서 서로 아무런 피해 없이 그냥 걔도 돌아가고 일본 함대는 그냥 가고 갔어요. 봤는데 안 본 거나 다름없어. 네. 그 제가 계속 PVY 정찰기 하잖아요. 이 정찰기가 구형이에요. 속도가 느려요. 대신에 항속거리가 깁니다. 그러니까 오래 떠 있을 수는 있는데 이게 무슨 전투를 하기에 적합한 용도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지금 뭐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고 우리 한국군도 마찬가지인데 당시에 미군의 행정보급관들도 실력이 엄청났나 봐요. 이 PVY 정찰기를 즉석에서 조금 용접하고 뭘 갖다 대고 해가지고 어뢰를 장착할 수 있도록 개조를 합니다. 오히려 이 정찰기들이 가서 어뢰를 떨궈가지고 일본의 유조선을 한쪽 파손을 시켜요. 네, 그런 전과를 거둡니다. 그 정찰기를 뇌격기로 만든 거네요. 네. 이때까지 미 해군의 주력 함대들은 포인트 럭 인근에서 항모들이 절대적인 무선 침묵을 유지하고 대기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 혹시 뭐 이제 밀리터리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거나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니 그 비행기 발견했으면 그 배에다 떨구는 게 왜? 라고 하면 예전 이때 당시까지만 해도 전투가 그냥 정말 조종사의 기술에 의해서 하늘에서 밑으로 떨어지면서 폭탄을 이렇게 떨어뜨리는 방식 혹은 적 배하고 높이를 같이 해서 수평으로 날아가다가 가까운 지역에서 어뢰를 떨어뜨리는 방식 이런 방식이었기 때문에 진짜 내가 그냥 나 여기서 터질래라는 마음으로 공격하지 않는 이상은 가까이 갈 수가 없어서 굉장히 명중률이 떨어지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이런 상황도 어느 정도는 네,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자, 지금 일본은요. 일본 자체가 출동했습니다. 육군을 제외한 해군의 모든 것이 다 쏟아 부어졌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그리고 일본의 성웅이 출전을 했습니다. 예? 우린 이겨. 심판이 이렇게 하면 지는데요. 그냥 우린 이겨. 이러고 봤습니다. 미국도 영혼까지 끌어모았습니다. 활활 타오르던 그 배 3달 걸려서 고쳐야 된다는데 3일 만에 뚝딱뚝딱 하면서 지금 미드웨이로 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 해전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미국 본토를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이 미국은 펼쳐질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그 결과를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 첩보전을 통해 일본의 의도를 알아낸 미국은 가용 전력을 최대한 동원해 대응에 나선다. 다급했던 미국은 산호의 해전에서 파괴된 요크타운까지 수리해 전투에 투입한다. 이후 항공모함 4척을 필두로 막강한 전력을 자랑한 일본은 미드웨이 공습을 시작하는데 제2차 세계대전 3대 역전극으로 손꼽힌 미드웨이 해전에서 미군이 펼친 작전은 무엇인가? 태평양 전쟁의 분수령이 된 미드웨이 해전 2부. 많은 시청 바랍니다. 네, 유전사를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유익한 시간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